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인구의 약 1.2%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인데요. 한편 우리 방역당국은 3차 대유행 기세가 한결 누그러지면서 감소 추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여전히 방역당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죠. 김호정 보도본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부터 체크를 해보죠. 네, 최근 600명대를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451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419명, 해외 유입이 32명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여전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이 137명, 경기 142명, 인천 1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97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어 부산 16명, 울산 14명, 경남 13명, 경북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강원, 충남이 각 10명, 충북 9명, 대전에서 1명이 발생했고 광주 24명, 전북 6명, 전남 3명, 제주 2명입니다. 사망자는 15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가 1,140명이 됐고요. 위중증 환자는 395명입니다. 예,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내려오면서 확산세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좀 더 확산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방역당국은 절정은 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어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은 이제 정점을 통과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쇄 추세가 초기인데다 그 속도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다른 환자를 감염시킬 수 있는 수, 감염 재생산 지수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1을 기록했고요.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를 기준으로 추산한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8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 사례는 46건에서 10건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 크게 줄었으며 신규 확진자 가운데 자가 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40%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위험 요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한파와 주말의 영향으로 검사 수가 줄어든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최근 한파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시간이 단축된 점 등을 언급하며 한파와 동절기 영향, 주말 휴가 등으로 검사 수가 다소 감소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확진자 발생 현황을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발생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확진자와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11월 중순에는 60%대였던 집단 감염 비중은 지난주 30% 수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확진자 접촉 비중은 11월 중순 20%대에서 지난주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현재의 유행 양상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보다는 약속이나 모임, 여행 등과 같은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방역당국의 지적대로 전국에서 산발적인 개별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김장 모임 이런 데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사례를 짚어보면요. 충남 천안의 식품점과 식당에서 11명이 추가되면서 지난 6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가 142명이 기록됐습니다. 전남 보성군에선 김장 모임 참석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지금까지 총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5일 이후 접촉자를 추적 검사하던 중에 19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종사자와 가족, 지인 등으로 확산되면서 총 46명이 감염된 상황입니다. 또 부산에서는 지인 모임, 어린이집과 관련한 사례가 가족 등으로 확산되면서 14명으로 늘었고 울산 중구의 교회 3곳에서는 34명이 확진됐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 사례인 동부구치소 관련해서는 1,190여 명이 확진됐는데 이는 신천지 감염 사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총 8명이, 경기 양주시의 한 육류가공업체 사례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72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2주간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은 24%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이런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지급한다고요. 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데요.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외 업종의 소상공인은 작년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작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에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내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로 받고요. 사업자 등록 번호가 홀수면 오늘, 짝수면 내일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에 업체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증빙 서류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금은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신청 다음 날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임차료 특별 융자 프로그램도 지원하는데요. 손홍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조 원 규모의 임차료 특별융자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은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저금리의 대출을 공급하며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증료를 감면하거나 금리를 인하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도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앞서 정부는 1, 2차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다시 받았는데요. 오늘부터 15일까지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긴급 재난지원금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모레부터 교원 임용고시 2차 시험이 치러지는데 정부가 임용시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교육부는 초중등교원 2차 임용시험은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겠다면서 기존의 지침을 변경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도 방역관리하에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확진자는 시험 응시 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해 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1차 임용시험 당시에 시험 직전 확진 판정을 받은 67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2차 시험까지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에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도 시험을 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응시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 임용 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우선 교육청에 신고한 뒤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확진자는 2차 시험을 비대면으로 치르게 되고요. 센터에는 시험을 치르기 위한 노트북과 영상 장비, 화이트보드 등이 마련돼 화상 연결이나 녹화로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실기나 실험 평가가 있다면 별도 장소를 마련해서 확진자를 이송해 실시하고요.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는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서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기존 응시생 중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변이 바이러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제3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일본 NHK 방송이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일 브라질에서 입국해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남녀 4명의 검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브라질 아마조나스 주에 머물다가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NHK는 국립감염증연구소의 분석 결과 이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와 공통점도 있지만 유전자 배열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력 강함 동동과 중증화 위험,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현재는 어렵다고 보고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호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VS 과학전문기자와도 얘기 나눠보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요 400명대 451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망명대라는 수치는 12월 초 이후에 저희가 처음 보는 수치인데 한파 영향도 있었고 주말이라 검사 건수도 좀 줄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한 감소세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네, 확실한 감소세라기보다는 감소 경향을 보이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수목금토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목금토에도 확실히 지난번과 달리 하향이나 또는 박스권 이하라고 하면 900명 이하를 얘기하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보인다고 하면 매우 의미 있는 감소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감염 경로 불분명이 거의 예. 4명 중에 1명인 25%에 육박한다고 하는 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사망자가 여전히 많이 나온다는 것. 그다음에 검사 건수가 예. 평일이 요즘에는 거의 6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어제는 반도 안 되는 28,000, 그제는 34,000여 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말 중에는 거의 반 정도밖에 검사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검사를 아마 못 가신 분들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정도는 검사가 못 됐던 것이 아마 검사가 되어서 나올 건데 밀려있는 검사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소위 말해서 희석 효과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목금토 특히 목금토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아마 검사가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목금토에서 의미 있는 변화, 즉 하향 곡선을 그린다 이러면은 당국에서 처한 여러 가지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수목금토에 몇 명 정도가 나올 걸로 보시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수목금토는 저는 600명에서 900명 사이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600에서 조심스럽게 900 예측을 사이.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소 효과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강 기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몇 명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수목금토에? 저는 700명, 800명대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만 예. 약간 걱정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대목이 있냐면 방금 설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이제 집단 감염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 개인 간 접촉을 통해서 감염자들이 늘어나는 사례들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간 접촉을 통해서 확진 환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에 뭐 100명, 200명씩 나오는 집단 감염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아서 확진 환자 숫자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바이러스 자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들이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도 좀 완만한 하향세가 나와서 다음 주 정도가 되었을 때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낮추기 시작하면은 이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바이러스가 어디든 집단 감염의 고리를 찾아가지고 또 순식간에 100명, 200명의 집단 감염 사례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좀 드리는 것인데요. 예. 일단은 좀 약간 냉정하게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이번 주 수목금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네.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련한 집단 감염 중에 저는 눈에 띄는 게 상주 열방센터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관련된 확진자가 5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혹시 코멘트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이제 은밀하게 네. 계속해서 스멀스멀 그 상주 열병센터에서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는 이제 그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진 환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그 공격적인 선교 단체에 대해서 집단 감염이 나왔을 때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좀 곤란한 지점이 투명하게 검사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지인들에게 자신이 그런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리기가 싫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그 선교 단체에 관련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익명 검사 같은 것들이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근처에 있는 임시 검사소 같은 곳에 가서 본인의 검사 유무를 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을 드린 이유기도 한데 여기서 잔불이 잡히지 않고 잠깐 주춤하는 시기에 이게 또 단계까지 낮아지면 또 어디로 옮겨붙을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교수님, 지난주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0.88, 드디어 1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완만하게 감소할 수 있다라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몇 가지 봐야 되는 지표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감염 경로 불분명은 25% 네.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검사에 따른 양성률, 양성률도 1.08, 1.96, 1.60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2.0을 찍었을 네. 때도 있는데 약간 완만한 감소 추세는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심각한 그런 감소 추세는 아직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인 0.88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 정도 되면은 계속 그 수치를 유지할 수 있고 1.0 이상이 되면은 확산이 더 커지면서 감염자 수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 1 이하가 되어야 이제 완만하게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0.88이 나왔으니까 완만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염 재생산 지수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은 확진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확진자 예. 수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면 감염 재생산 지수도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정말 낮아졌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다소 착시적인 효과가 예. 일어났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주 수목금토가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황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면은 방역에 있어서 상당한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면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나올 때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방역 당국이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수목금토의 경향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네. 좀 긴장을 갖고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사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유행 중에서는 사실은 약간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보완하는 지표로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평균 확진 환자 숫자들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평균 확진 환자 숫자가 1,000명이었는데 이번 주 평균 확진 숫자도 1,000명입니다. 그러면은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이 되는 예. 겁니다. 그냥 1,000명이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1,000명이었는데 이번 주에 800명만 나왔으면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0.8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진 환자 숫자를 많이 찾아내는지가 감염 재생산 지수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행이 다 지나간 다음에 어떤 특정 국면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런 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걸 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유행 중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는 이랬고 이번 주에는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그냥 지금 유행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거나 혹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냥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예.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차가 좀 발생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 하다가 좀 마무리를 더 잘 지어보자 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는 17일 이후로 집합금지 시설을 영업하는 거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 기자님이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해 주셨잖아요. 방역 전문가들에게 그 업소의 주인들도 좀 조언을 구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영업을 할 텐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지켜보겠다 네. 하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종별 처방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방역의 관점에서 토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 교수님 준비된 네.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우선 이제 저랑 우리 강 기자님이 굉장히 심층적으로 예.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만일에 다시 우리가 상황이 나빠져서 2.5단계 또는 3단계, 지금의 단계에서 이제 총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네. 만일에 지금 확진자가 200명, 300명 나온다고 하면은 고려할 사항은 아닌데 상황이 악화되어서 2.5단계나 3단계, 그래서 일부 영업 제한이 또는 영업 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을 당국과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네. 겁니다. 우선 하나는 대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대원칙은 모든 곳에다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우선 하나는 마스크를 온전히 착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요. 또 마스크를 온전히 착용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취식, 그다음에 음료수를 마시는 것, 탈의, 샤워, 흡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밀집도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특히 실내인 경우는 더 그렇겠죠. 이때는 2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주기적인 소독이나 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입실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발열 또 어떤 증상 유무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업소별로, 이거는 업종별이 아닙니다. 업소별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해야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서 열어주는데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리를 강제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 업소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럴 수가 있죠. 확진자가 다녀갈 수는 있잖아요. 이거는 네. 업소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 업소가 지금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을 잘 시행하게 되면은 확진자가 심지어 다녀는 가더라도 확산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확산의 방점이 있는 거지 예. 확진자가 다녀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업소별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즉 열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관리를 충분히 잘 해주세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원칙을 저희들이 한번 정해봤고요. 이런 예. 대원칙을 가지고 이제 각종 업소별을 쭉 나누어서 네. 이렇게 좀 했는데 그거는 우리 강 기자님께서 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4가지 방역 대원칙을 수용할 경우에는 오픈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음료수를 드시거나 혹은 탈의를 하시거나 샤워를 하거나 뭐 흡연이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걸 좀 다시 강조를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탁구장이나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이 4가지 방역 대원칙을 수용할 경우에는 문을 열어도 그 안에서 집단 감염이나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좀 궁금한 게 헬스장이나 탁구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 죽혔어요. 근데 좀 뭐 땀이 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우리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신경 거죠? 안 써도 되는 거죠. 그건 예. 땀이 나면은 그냥 집에 가서 다 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키장, 눈썰매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방역 대원칙을 수용할 경우에는 스키장이나 눈썰매장도 열어도 되는데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스키장에서 집단 감염이 난 사례에서도 야외 스키장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숙박을 같이 예.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박이 금지가 돼야 될 테고 당연히 대기실 사용도 금지가 되어야 될 테고요. 왜냐하면 밀집을 할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차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숙박이 금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야간
내는 오픈을 하지 않고 예. 당일 이용을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 4가지 방역 대원칙을 수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본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소규모 모임을 가지거나 성가대 연습을 가지거나 예. 하는 데게 소규모 모임과 소규모 모임에 따라오는 뭐 차를 마시거나 혹은 다가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친목 모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가 될 때 이제 방역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켜질 수 예.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소모임을 그냥 열었다 하면은 이제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이제 거죠. 시행이 돼서 네네, 뭔가 이제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방역 대원칙을 수용할 경우에는 문을 열어도 되는데 이제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노래를 부르다가 숨이 차니까 마스크를 벗게 네.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취식을 할 가능성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켜진다면 노래방도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골목 식당 같은 곳인데 골목 식당 같은 곳은 포장만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그냥 흔하게 있는 식당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목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4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한데 방역의 관점에서만 보자면은 예. 테이크아웃만 허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는 실내 식당이나 푸드코트 같은 곳이거든요. 문을 다 열더라고요. 예, 대형마트나 백화점 네, 안에 대형마트나 있는 백화점 안에 있는 카페라던가 뭐 아이스크림 가게라던가 네. 이런 곳들이 그 안에서 좌석에서 먹지는 못하지만 문을 열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을 사 드신 다음에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드시는 경우를 제가 이제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네. 보면서 이제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뭐 벤치나 이런 데가 또 있으니까요. 네, 따로.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실내 어디에선가 마스크를 벗고 취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마트에 문을 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방역 대원칙을 수용하는 한에서는 그 안에 있는 푸드코트나 실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못한다라는 원칙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리고 주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목욕탕 찜질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목욕탕 문은 연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증막 같은 곳의 이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증막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설 교수님이나 저나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건데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일어나는 집단 감염의 대부분은 탈의실이나 샤워실 같은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탈의실, 샤워실을 폐쇄하면은 그 옷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목욕탕 같은 것도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예.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지정이 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업종은 방역 대원칙을 지키고 또 어디에는 거기에 약간 추가 알파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떤 데는 아예 이제 폐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만일에 확진자가 200명, 100명 나와서 1.5단계나 1단계 정도 되면은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또 더 나빠져서 2.5단계나 3단계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은 다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역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이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을 제한받거나 영업이 폐쇄된 곳은 행정명령에 의해서 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칙, 저희들이 방금 제안 드린 것과 재난지원금이 맞물리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어려운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금보다 사실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예. 합리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향후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방역을 또 동시에 경제를 예. 운영하는 그런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공식적인 정부 당국의 입장은 아니고 저희가 고심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백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국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되기도 하고 화이자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회 접종을 마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을 한 분들의 피를 뽑게 되면은 피 안에서 피 안에 항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이러스하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러스하고
그 방금 백신을 맞았던 분들의 피하고 반응을 시켜요. 반응을 시키면 만일에 중화 항체 또는 예. 다른 항체가 있으면 이 항체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들러붙겠죠. 들러붙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세포로 침입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 분들의 혈액에 존재하는 항체가 코로나19와 섞어서 코로나19가 세포를 침입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백신을 맞았던 사람의 혈액 내에 이 바이러스, 그것이 변이 바이러스라고 할 때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항체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검사가 된 것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혈액 약 200여 건을 가지고 방금 변이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모든 혈액들이 다 변이체 바이러스를 완전히 통제했다. 이 결과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백신은 변이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변이체를 여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백신을 무력화시키는가, 또 더 중증으로 가게 하는가, 또 더 전파력은 빠른가 이런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전파력은 빠를 수 있는데 중증으로 가는 데 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연 백신을 무력화시키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백신은 무력화되지 않고 여전히 백신은 이 바이러스를 죽이면서 통제한다. 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의 한 또 전문가는 스파이크 영역의 돌연변이,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발생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신속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결과를 아마 못 보고 발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예. 하나는. 두 번째는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은 아니지만 또는 변이 바이러스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은 통제를 잘 못해가지고 하루 확진자가 거의 6만에서 7만 명이 나올 정도로 영국은 굉장히 사정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나쁜 데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쁘다거나 우리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예. 잘못해서 나쁘다거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이게 많이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얘기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네.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잘 통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싶습니다. 일부 바이러스 전문가들 중에는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영국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변이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혹시 이러다가 진짜 백신이라던가 혹은 기존에 진행 중인 치료제로도 막을 수 없는 중대한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네. 정도의 취지의 이야기를 언론에서 좀 과장돼서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영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뭐냐면 코로나에 한번 걸렸었는데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이 됐어요. 네. 우리가 기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다시 똑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사례는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변이 바이러스에도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근데 그것도 예. 지금 그 앵커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제가 정정을 해드리면은 기존의 재감염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다라는 걸 우리 방송을 통해서 네.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 재감염도 다 변이 바이러스 재감염이었습니다. 똑같은 바이러스는 똑같은 아니고. 바이러스가 네. 아니라 왜 그러냐면 똑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은 추적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기존에 걸렸던 바이러스와 추가적으로 걸렸던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전혀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서 재감염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논문으로 보고를 드렸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됐던 환자가 변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사례가 나온 것은 기존에 재감염된 사례가 나온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뉴스입니다. 것이다. 네. 예. 그러면은 일본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 역시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전혀 없으시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마 변이체가 10만 종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변이, 중요한 변이 이런 걸 다 하면은 거의 10만 건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변이체는 너무도 많고 심지어는 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내 몸을 감염을 시키면은 내 몸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일부 변이가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 변이에 대해서는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정말 중대한 변이가 생겨서 백신이나 그 이외의 치료제가 작동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에는 변이가 미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변이가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넘어서기도 어렵지만 혹시 넘어서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생존에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이는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된다는 예전에 좀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게 몇 번 다루기도 했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항생제는 내성을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백신과 관련해서 내성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백신은 예를 들면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을 해볼게요. 중요한 거. 그러면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수십 종류의 서로 다른 항체가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변이가 생겨서 그 항체가 작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십 개 빼기 한 개 정도의 항체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이체가 백신을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예. 항생제나 많은 치료제들은 한 곳만 공격하거든요. 바이러스의 한 곳만 공격하게 되는데 그 공격을 당하는 그 한 곳에 변이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서 그 변이체가 내성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제에는 내성이라는 말이 적용이 되지만 백신에는 내성이라는 말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이게. 그럴 정도로 백신은 한 공격 목표를 다양한 미사일이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거의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요약하자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1도 없고 백신 내성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1도 없다. 바이러스는 과학을 이길 수 없겠군요. 네, 결국.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 준비를 위한 추진단이 출범을 했는데 정부 계획대로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네네.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접종 대상 선정부터 백신 보관 유통까지 준비할 게 참 많잖아요. 네,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콜드체인과 관련돼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백신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일 먼저 접종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 등등이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 백신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2도에서 8도, 그리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유통은 2도에서 8도, 그리고 장기 유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도 정도의 보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도의 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콜드체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콜드체인은 어떤 식으로 다 구비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누구한테 먼저 맞출 것인가. 예, 그게 일단은 이제 좀 확실하게 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일반 독감 백신 접종하는 곳에서 다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혹은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 방법도 기존의 독감 백신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정 접종 장소에서 훈련받은 인력에 의해서 접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접종 장소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급입니다. 예. 이게 그 방송 시작 전에도 설 교수님과 잠깐 이제 이스라엘 상황을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 인구의 10% 정도가 접종을 제일 먼저 세계에서 했는데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물량이 없어가지고 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곤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물량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한꺼번에 할 수 있을 때 많이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예.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접종을 할 수 있을지가 그 나라가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을 성공시킬 수 없을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예. 그 사소한 궁금증인데 작년에 독감 백신을 하도 이제 강조를 저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독감 백신을 맞은 분들도 이 백신, 코로나19 백신은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까요? 지장은 없는데 예. 뭐가 우리가 모르느냐 하면은 독감 백신하고 코로나 백신을 같이 접종했을 때 어떻게 되나 하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네. 보통 백신은 단일 백신인 것이 훨씬 종류가 많고요. 복합 백신도 있기는 해요. MMR 같이 예. 복합 백신 어린아이한테 주는 게 있기는 한데 지금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두 백신을 섞어서 준 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백신은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한 달의 간격은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았어요. 예. 그러면은 코로나19 백신 2회차 접종을 다 마쳤죠. 2회차 접종을 다 마쳤다. 그러면은 2회차 접종을 하고 나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독감 백신을 맞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몸이 과다 반응을 하면서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국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향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접종 대상자 순위라든지 그런 어떤 뭐 독감 백신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죠. 네. 그걸 보면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